조선업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 수요 산업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유가랑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재료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철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빠져서 이 산업에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네. 이제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과거에 저희가 유가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쓰니까 유가가 오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됐었는데, 네. 요즘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 데 있어서는 유류를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생산을 좀 네. 제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격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면 이 유류를 개발해서 파는 그런 주체들이 대단히 오일머니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선박 시장에 투자가 돼서 재투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단순히 그냥 기름을 날르는 데 필요한 그런 배가 필요해서 하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업계한테는 이제 뭐 해상 유전을 파거나 해상 가스전을 파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해양 플랜트 이런 네. 것들이 발주가 나오게 되는 그 풀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아주 크게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조선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상향 안정화되는 추세는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10년의 불황을 해운 업체도 겪었고 조선업체도 겪었지만 이 오일 쪽 마켓 자체도 사실 거의 10년에 가까운 불황을 겪은 상황인데, 네. 지금은 가격이 좀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개발 행위나 투자 행위를 다시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면 조선업체들이 옛날에는 해운업체들한테도 수주하고 오일 메이저한테도 수주했었는데 이 균형이 다시 맞아지게 되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비에 해당하는 이제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강을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부르면서 네. 일반적인 그런 굴뚝 산업들이 잘 굴러간다라는 거를 철강의 가격이 요즘에 좀 강세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이제 울컥하고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네. 저희가 평소에 보던 가격 대비 거의 2배의 가격으로 대단히 몇 개월 만에 단기간에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조선업체들 막 분기 실적 보시면 막 3천억씩 4천억씩 적자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재료 가격이 뭐 3만 원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이게 6만 원이 돼서 앞으로 만들 배들에 대해서도 그냥 손실을 미리 인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버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형성되어 있는 철강 가격에 대해서는 조선업체들이 이 정도의 가격을 베이스로 저희가 앞으로 요만큼의 가격으로 배를 수주하면 더 적자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급변하지만 않고 상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체들한테 2022년과 같은 그런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흐름은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라도 안정화되기만 하면 네, 조선업계로서는 상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대비가 보시면 되어 될 있는 것 같아요. 상태다. 네. 저희가 재료가 비싸서 가격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는 그 논리가 그냥 계속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제품을 파는 업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조선업체한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도 베이스가 되는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철강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조선업체도 저렇게 배를 비싸게 받는데 우리도 재료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니까 저희도 가격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편해지게 되는 거죠. 네. 갑자기 너무 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송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참 이것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방 압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운송 코스트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배 가격이 올라가니까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운송 코스트는 그냥 해상 운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있었던 기간에 올랐던 뭐 해상 운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내려와서 코로나 이전 그런 수준으로 게 다시 또, 돌아간 상황이죠. 네. 그런 게 또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조선업은 결국 25년까지는 일단 괜찮다.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27년까지도 밝게 볼 수 있다. 조선업은
저희가 똑같이 건설업처럼 수주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장기 수주 산업인데, 건설업은 저희가 아파트를 수주하면 그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고용을 일으키지만, 조선은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제품을 나중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고정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비가 중요한데,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의 어느 야드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건설은 수주를 못 받으면 그냥 안 지어버리고 비용도 안 발생하면 되지만, 조선은 그 기간 동안 비어 있으면 고정비는 그대로 지불을 하면서 매출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확보한 수주상으로 25년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은 지금처럼 계속 수주를 잘 받는다는 뉴스가 이어져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5년까지는 일단 그렇고 그 네. 뒤는 또 수주 뉴스를 조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계속 팔로우를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조선업계 고객사, 네. 해운업계 쪽을 좀 보면 네네. 지금 여기도 약간 분위기가 명암이 갈린다면서요. 대용량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괜찮고 컨테이너 선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각각 나르는 화물의 종류가 다른데요. 그 화물의 수요만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갈리는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의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 해당하는, 서부의 주요 항만에 해당하는 롱비치 LA, 그리고 동부의 주요 항만에 해당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의 물동량입니다. 막대기 그냥 높이만 자연스럽게 보셔도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온 지가 꽤 몇 개월 된 거를 많이 떨어졌네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컨테이너 쪽은 주로 완성품을 실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가 그 완성품 중에서도 특히나 하우징 관련 화물, 그러니까 집 값이 올라야지 많이 자재라든가 필요로 하는 거, 건자재, 그리고 집이 새로 지어지면 거기다 넣을 가구, 그리고 또 이사 가실 때 또 바꾸시는 뭐 가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올려대고 작년부터도 미국 집값 떨어진다는 네.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냉장고 바꾸고 TV 바꾸고 쉽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미국 부동산 경기가 딱 죽은 게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월 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이 3대 컨테이너 항만의 수입 물동량 감소폭이 한 33%대 정도 됐었는데, 네. 3월에 발표된 지표상으로도 지금 35%대로 추가로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집안에 갇혀가지고 쇼핑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3년 만에 또 TV 안 바꾸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이제 화살표도 아래쪽으로 해놨지만, 이 0점에 해당하는 저 선 밑으로 내려온 지가 지금 수개월이 좀 지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커서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다. 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TV나 맞습니다. 컴퓨터 많이 바꾸지 않아가지고 네네. 저쪽이 지금 올해 경기가 가장 눈에 띄게 빠진 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미국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네, 현상이 내구 보이고 소비재에 있는데. 대해서 지금 이제 수요 성장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수요가 별로 안 좋은데 그렇다고 배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배들이 옛날에는 100 정도의 화물을 날랐으면 지금은 70 정도밖에 화물이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싸게 날라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운임에 대한 경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작년 1월 7일자 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가장 높은 운임을 형성을 하고, 최근까지 계속 쭉 빠져서 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확하게 돌아간 상황입니다. 정말 돌아갔군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고, 네. 반면에 이제 이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벌크 업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21년 말부터 22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좀 수요가 별로 안 좋은 기간을 오래 보냈어요. 저희가 그냥 회색 막대기만 봐도 지금 V자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네. 22년 연초 이럴 때가 그 막대기의 절대 높이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거를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22년, 그러니까 저게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인데 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화물이 많을 텐데 철광석만 가져왔냐면 전 세계 이 벌크 화물은 한 50억 톤 정도 수송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15억 톤 정도가 철광석이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5억 톤 중에서 10억 톤을 중국이 수입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벌크 화물 중에서 철광석만 중국이 수입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2022년 동안 뭐였죠?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막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럴 필요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죽어 있다시피 한 그 시황이 저 중국의 철강석 수입량만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티가 나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가 되면서는 이게 이제 그 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최근 3월까지는 계속 이 성장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살표를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했지만 요즘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실망도 했다가 어쩌다 정책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달 나오고 있는 통계 수치는 사실 그냥 그 죽어 있었던 중국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중국 경기가 그러니까 중국이 좀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는 좀 벌크 선의 시간이고 그쪽 쪽에는 네. 수요가 감소할 만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쪽 벌크선 쪽은 뭐 대한해운, 뭐 페노션,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두 개의 상장사가 있고요. 네. 이제 컨테이너 쪽은 HMM이라고 네. 하는 큰 회사가 있죠. HMM은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최근 3년 동안 직원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회사 중에 하나로 꼽혔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19년에 직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었는데 3년 동안 100% 넘게 올라가지고 평균이 1억 2천이 됐더라고요. 뭐 흠슬라라는 뭐 별명도 있었다고 네네. 그러죠. 네. 21년에 주식시장 참여자를 가장 행복하게 했었던 네.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각이 진행 중이에요. 상황이 어떤가요? HMM의 예전 이름은 현대상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양대 컨테이너 선사가 있었고요.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 네. 이렇게 있었고 이제 과거 사이즈 기준으로는 한진해운이 더 큰 회사 그리고 네. 이제 현대상선이 한 2등 정도 되는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한 3.1% 정도로 기록을 했었고 현대상선이 한 1.9에서 2.1%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사이즈상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회사였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은데요. 이 컨테이너 선사들도 어쨌든 해운 업체들인지라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저희가 네. 대단히 장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을 했고 배는 들고 있는데 화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해운사들은 현금이 계속 나갑니다. 네. 그러면 결국 자본이 이제 깎이는 상황이 돼서 2016년 여름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이 HMM뿐만 아니라 한진해운 두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그때 이제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빚쟁이들이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줄 테니 그러면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회사를 좀 구조조정하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원래는 자구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자구안이 통과가 되면 그걸 이행하는 과정을 계속 여러 해 동안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일단 자구안 이행 과정에서 이제 한진해운이 먼저 문제가 생겨서 유동성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2016년 여름에 문제가 생겨서 2017년 2월에 회사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한진해운은 그렇게 되고 HMM은 계속 자구안을 이제 이행을 하면서 저희가 출자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빚쟁이에 해당하는 산업은행이 그때 이제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 있을 때는 현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영업 애단으로는 금융 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영업적으로는 계속 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이제 그 HMM의 오너십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2017년에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회사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거의 10년 가까이 적자인 네.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적자가 되니까 자본을 채워놓으면 자본이 없어지고 자본을 채워놓으면 없어지게 되니까 계속 자본 확충을 산업은행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와.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 형태로 계속 자본을 넣어주면 또 까먹고 이렇게를 반복을 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영업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지분 자체도 산업은행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고 회사를 구조조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넣었는데 그 목적을 이미 다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민영화 시켜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현안으로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 단계에 지금 착수를 했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단계로 들어갔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갈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